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오는 4월부터 카드 결제 업소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카드 업계와 유통업체 간의 트랜잭션 피, 이 수수료 전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LA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고층 빌딩 건설 프로젝트가 지난주 LA 도시개발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운타운 LA 라이브 인근에 65층, 53층, 43층짜리 고층 빌딩 3개가 한꺼번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창피하다, 이유가 뭐냐라는 등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은 물론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필요하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는 오늘부터 미국의 성조기와 북한의 인공기가 함께 걸리며 회담을 알리는 현수막까지 붙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의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두 정상의 배우자들이 함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석주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별도로 만나는 장면도 연출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북한이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초기 조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세력이 당원으로 유입된 뒤에 행사장에서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자 당내 일각에서는 과격 분자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78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의 경우 부모보다도 소득이 적은 첫 번째 세대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품 브랜드 샤넬의 부흥을 이끈 샤넬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어제 사망했습니다. 향년 85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40년 전에 처음으로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킨 미국의 기후과학자 윌리스 브레커가 향년 87세로 역시 타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풍자하는 배우와 거친 말싸움을 벌이며 부패한 방송과 언론을 조사해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선수들은 아무리 더워도 반바지를 입지 못했습니다마는 내일부터는 90년 전통의 반바지 금지 규정이 폐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공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내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성대모사, 목소리만 흉내내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분장까지 똑같이 해서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선 한국에서는 안윤상이라는 한 개그맨이 트럼프 대통령 흉내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까지도 똑같이 흉내낸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데요. 자,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 지난해 있었던 2018 러시아 월드컵, 그 러시아 월드컵 경기 대회가 끝난 후에 한국과 독일 간의 경기, 한국이 3대1로 이겼죠. 그 경기를 보고 난 후에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 이 각 양 3개국 정상들의 반응을 흉내낸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들려드리는지는 조금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약 한 2, 3분 되는 이 내용 함께 들으시면서 그 의미도 물론 의미겠습니다만 잠시 모든 생각 편안하게 내려놓고 즐겨보시죠. 어렵사리 남측 축구 선수들의 독일전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시청을 했는데
먼 곳까지 가서 고생을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야. 아무튼 러시아까지 가서리 그러한 멋진 경기를 보여준 남측의 선수들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저력을 온 세상에 떨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력이 나오기까지 왜 이렇게 그 시간이 그리 오랬나? 진즉에 스웨덴전부터 나왔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리 이 무더운 날씨에 고생한 남쪽 선수들에게 그저 평양냉면 한 그릇씩 대접하고픈 마음입니다. South Korea well true sportsmen. They won Germany the first FIFA ranking team. We'll see what happens to goalkeeper Hyun-woo, the Falcon Mountain Dae Joe. Also, we'll see what happens to striker Heung-min, the sensational Son. We'll see what happens to defender Young-kwon, the Bright King. Korea won in every sense of the word.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보여준 우리 태극 전사들의 투혼 정말 감동이죠. 특히나 독일전은 온 국민이 기뻐하고 감동을 하게 한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경기가 아닐까 합니다. 독일은 피파 랭킹 1위잖아요. 그 1위를 잡았어요, 우리나라가. 김영건 선수와 우리 손흥민이 골로 2대0. 하하하하하. 전 세계가 그야말로 깜짝 놀랐지요. 그나저나 메르켈 총리 화 많이 났을라나? 저 임 실장, 메르켈 총리랑 정상회담 잡힌 거 없죠? 그나저나 멕시코랑은 빨리 정상회담 해야죠. 우리 덕에 16강 갔잖아요. 하하하하하. 우리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 멋진 경기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것 같죠? 이 안윤상이라는 한 개그맨이 3개국 정상을 흉내낸 것입니다. 독일전에서는 3대1 두 골이 차가 아니라 2대0 두 골차로 한국이 이겼죠. 자, 한 나라의 국가 정상을 흉내내는 일 사실 흔히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알렉 볼드윈이라는 유명한 영화배우가 트럼프 대통령 전문 흉내쟁이로 유명합니다. 특히 Saturday Night Live, SNL에 나와서 매주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있었던 흉내인데요.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I'm here to declare a very urgent, important national emergency. Very urgent, important, national emergency.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라는 것을 지금 빗대어서 흉내를 냈습니다. To declare a very urgent, important national emergency. This is a big one, so I don't want to waste any time. That's why first I'd like to blow my own horn a little bit, okay? I just had a great health exam. I'm still standing 6'7", 185 pounds, shredded. Okay. Also, we have another summit coming up in Hanoi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드디어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에 관련된 얘기도 풍자로 나오는 모양이네요.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Chairman Kim, who by the way is a very cool, misunderstood guy.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ing him next week at his dinner for schmucks, as he calls it. Let's cut to the 네, chase. 어찌 들으면 뭐 아주 비슷한 것 같고 어찌 들으면 약간 비슷한 부분을 좀 더 과장해서 풍자하는 그런 성대모사인데요. 이 알렉 볼드윈이라는 영화배우는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얼굴까지 그대로 흉내내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흉내를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본인을 흉내내는 알렉 볼드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 장면을 풍자하고 비난하고 웃기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 왜 이렇게 공화당만 방송에서는 연일 공격을 하느냐? 그렇게 공화당만 골라서 공격하는 그런 방송들 징계를 받아야 한다. 아주 부당한 일이고 이를 아예 조사를 해야 한다. 방송국, 언론사 다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까지 발끈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세력과의 법적 다툼 승리를 기대하면서 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그제 국가 비상사태를 전격 선포했습니다. We will possibly get a bad ruling, and then we'll get another bad ruling, and then we'll end up in the Supreme Court, and hopefully we'll get a fair shake, and we'll win in the Supreme Court, just like the ban.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이 많은 이들이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테러와 보건 등의 문제가 아니어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배우 알렉 볼드윈이 트럼프 대통령 분장을 하고서 연설 모습을 풍자했습니다. And then I'll immediately be sued, and the ruling will not go in my favor, and then end up in the Supreme Court, and my personal hell of playing president will finally be over. 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겁니다. 저는 즉시 고소당할 것이고요. 판결은 나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대법원에 갈 거고 제 대통령 놀이는 마침내 그때 가서 끝날 것입니다. 라고 알렉 볼드윈이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And I'll immediately be sued, and the ruling will not go in my favor, and then end up in the Supreme Court, and my personal hell of playing president will finally be over.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즉각 비난했습니다.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매우 불공평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진짜 공모라고 적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줄 소송과 함께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도 끝까지 가보자며 승부수를 던진 형국이라 미국 정치권은 한동안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서 조작되고 부패한 미디어는 국민의 적이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도, 관련된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렉 볼드윈 뭐라고 말했을까요?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그는 또 트럼프가 징징대고 있다라면서 나의 퍼레이드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이런 흉내내는 사람 또는 흉내내는 사람의 방송을 내보낸 방송국을 조사해야 한다라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연예인의 대통령 성대모사 흉내로 지금 정치권이 서로 격돌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흉내내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떡하죠? They won Germany the first FIFA ranking team. We'll see what happens to goalkeeper Chun-Woo, the Fagong Mountain 대해 Joe. 트럼프 대통령 흉내를 내지만 얘기는 아주 좋은 얘기네요. 한국은 FIFA 랭킹 1위를 이긴 멋진 팀이다. 뭐 손흥민을 잘 두고 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 트럼프 대통령을 우습게 만들진 않고 내용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흉내냈는데 한국의 이 개그맨 안윤상 씨는 어떡하죠? 여하튼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흉내내고 성대모사하고 하는 것은 역대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발끈하는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We have some breaking news to report from the world of fashion. The iconic designer Karl Lagerfeld has died after an illness. Since 1983, he has been the creative director for Chanel. His designs were influential and often controversial. He was a 패션 거장 칼 라거펠트가 8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샤넬의 부흥을 이끈 라거펠트는 명품 럭셔리 패션 디자인을 정립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샤넬은 어젯밤 샤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칼 라거펠트가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 몇 주간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난 1월 파리에서 열린 샤넬 오뜨 꾸띠르 고급 맞춤복 패션쇼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샤넬은 칼 라거펠트가 심신이 지쳤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라거펠트는 클로에, 펜디, 샤넬 등 기존 럭셔리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패션 아이콘으로 자기 자리매김했습니다. 나는 다국적 패션 현상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라거펠트는 자신의 말대로 패션 현상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라거펠트는 1933년 9월 10일생이며 어릴 적부터 예술과 옷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1954년 국제 양모 사무국 콘테스트에서 코트 부문 1등을 하면서 파리 패션 업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패션 브랜드 피에르 발망과 장 파투 등에서 경력을 쌓았고 보수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파리 꾸띠르 업계의 염증을 느껴서 여러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패션계의 아웃사이더로 있었습니다.
또 꾸띠르보다 한 단계 낮게 평가받는 기성복 디자이너로 다양한 경험을 갖춰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부터 패션 브랜드 끌로에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1965년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펜디에 합류해 펜디를 혁신하면서 세계적인 브랜드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는 모피 가공 기술로 유명한 펜디에서 모피를 여러 형태로 변형해 현대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펜디의 상징이 된 더블 F 로고도 라거펠트의 작품입니다. Where it happened. This is the Renaissance. They have many layers of security at this gated community, a guard shack that checks ID and license plates before visitors can enter. 네, 르네상스라고 있죠. 포토렌치에 있는 르네상스, 이 르네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이제 르네상스죠. 르네상스라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 어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사는 포토렌치의 한 고급 주택 단지 르네상스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3명이 사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포토렌치의 르네상스 게이트 단지 내 주택에서 3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강도살인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희생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따르면 희생자가 한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TLA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수백만 달러짜리 고급 저택들이 있는 게이트 단지 내 주택으로 뒷문이 부서져 있으며 침입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사고 지역 인근에 사는 한 한인은 한인들도 많이 사는 고급 단지 르네상스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24시간 시큐리티가 확실한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 당황스럽고 또 겁도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Financial News Network. I'm Stephanie Hsu. Visa and MasterCard are up after Federal Reserve Chairman Ben Bernanke. 카드업계와 유통업계 간 수수료 전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오는 4월부터 카드 결제 업소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측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최고 2.5%까지 수수료를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마스터카드의 데비카드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고객이 반품을 할 경우에 수수료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그 부담은 고객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드 수수료가 오르게 될 경우 업소들은 수수료 인상분만큼 물건 가격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또 현금 사용 고객이라 하더라도 이미 가격 책정이 높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른 가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소매업소와 리커스토어들이 변호사들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으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피해 업주들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통보한 후에 개인적으로 연락이 닿으면 비싼 소송금액 대신 합의금으로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금의 범위는 작게는 $3,000에서 많게는 $10,00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분 누락 성기능 강화 보조제 판매가 있습니다. 비아그라의 주요 성분인 실다나필이 함유돼서 보조제로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성기능 강화 보조제를 판매한 리코스토어나 소규모 업소들이 타겟이 된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불법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거뒀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업소 측에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가주한미식품상협회 측은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대부분 이것이 불법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냥 파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규모 업소들의 이런 허점을 노리는 변호사들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업주들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오늘 맑은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밤 기온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어제보다 다소 오르겠습니다. 벤츄라와 리버사이드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7도, 다이몬바, 버뱅크, 파사데나, 샌디에고, 얼바인 지역은 59도, 가든그로브, 세리토스, 산타모니카, 놀트리치, LA 지역은 61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은 리버사이드 35도, 다이몬바 37도, 샌디에고와 산타모니카 45도,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40도에서 43도로 어제보다 밤 기온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바람이 10에서 25마일로 부는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비올 확률은 10에서 20%, 목요일은 샌디에고가 90%, 그 외의 지역은 20에서 50%의 지역에 비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 기온이 조금 떨어졌다가 금요일에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1도, 수요일 58도, 목요일 56도, 금요일 61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얼마 전 동해상에서 한국의 이 해군 광개토함, 이 해군 함정이죠. 광개토 대왕함에 대해서 일본의 초계기 전투기가, 초계 전투기, 늘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언제든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초계 비행을 한다고 하죠. 24시간 상공을 지키는 것. 그렇게 초계 비행을 하면서 여차할 경우에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투 초계기가, 일본의 전투 초계기가 이 한국의 광개토 대왕함 위를 선회하면서 위협 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 대왕함 함대 뒤쪽에서 불과 500m 높이로 낮게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서 날아온다라는 것은 한미 쪽에서라는 얘기인데, 대부분 전쟁 때 전투기가 함정을 공격하면 한미를 공격합니다. 왜? 모든 그 공격 무기가 배의 경우에는, 함정 경우에는 앞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은 상대적으로 공격이나 방어에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미 쪽을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쪽을 다가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였고, 두 번째, 불과 이 함정의 500m 높이로 낮게 날았다. 이 500m가 멀어 보입니다만은, 높아 보입니다만은 전투기가 지나가면 1초면 지나갑니다. 1초면 지나갈 수 있는 그 500m 낮은 높이로 날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위협적인 비행을 하고 난 뒤에 앞쪽으로 날아가서 다시 선회를 해서 돌아와서 한 번 더 낮게 지나가며 위협적인 비행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일본에서는 한국이 먼저 뭐 레이저 조준을 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가만히 있는 한국이 레이저 조준을 할 리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위협 비행을 하니까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 그런 위협적인 비행은 국제적으로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을 할 거 아니면. 두 번째, 당시 광개토 대왕함은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을 구조하던 구조작업 중이었습니다. 아니, 구조작업을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구조작업하는 남의 나라 선박에 대해서 이 선박도 그냥 군함이죠. 군함에 대해서 이런 위협적인 비행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일본이 일부러 이 사안을 놓고 논란이 일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했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될 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논란을 야기시킨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럼 왜 논란을 야기시킬까요? 자기들의 군사력, 초계기, 전투 비행기, 이런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사실상 자신들이 2차 대전 후에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국가, 즉 자위대라는 것만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는 우리도 헌법을 고치지만 않았지 사실상 선제 공격이 가능한 군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무언에 말을 하지 않고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 관련된 내용 함께 하시죠. 비행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공격 모의 비행을 해선 안 되는 비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네. 그렇지만 이번에 광개토 대왕함에 접근했던 비행이 그 공격 모의 비행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냐면, 당시 초계기가 폭탄 창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승조원, 영상 속 승조원 대화를 보면 평화롭고 일상적 대화가 있었지 미사일 발사나 공격에 대한 대사는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폭탄창을 닫고 있었는지 자기들끼리 평화로운 대화를 나눴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네, 뭐 이를테면 제가 이렇게 총을 겨눠서 상대방이
무섭다고 하니까 봐, 나 조정관 안전인데 쏠 의도 없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수류탄을 확 던졌어요. 근데 안전핀 안 뺐잖아.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실 일본 자위대는요,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군이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없는 조직이죠.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사적 기구인데요. 확실히 이 사건을 보면은 그 이상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한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예,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자위대는 이름뿐이고 사실은 이미 군사적 보통국가로서의 준비는 끝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계속 갖게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국가입니다. 그런데 말장난이에요. 사실은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실제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은 저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이미 물리적 준비는 끝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일본 자위대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해공 자위대는 이미 스스로를 군대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섬나라인 일본은 처음부터 전력을 바다에 집중시켰습니다. 이미 수면 위아래는 고성능 무기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 미사일 탐지부터 추적, 공격 명령까지 가능해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함은 우리나라의 2배인 6대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구축함이 이지스함인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란 것을 몰라요, 우리나라는. 왜?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숨죽이면서 키워왔기 때문에. 특히 구축함인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공격형 무기로 간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지금 이미 항공모함 만들어놨어요. 얘들이 딱 하나만 안 했어요. 뭐냐면 항모 위에 그쵸? 그러니까 갑판 처리하는 거 상당히 공격적인 무기체계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이 항모 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소극적이었는데 그러한 제한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도 전력 자체가 그냥 힘을 치연하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바닷속엔 한 번 물에 들어가면 한 달을 버티고 세계에서 가장 조용해 핵 잠수함도 위협한다는 재래식 잠수함 6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공중은 어떨까? 그건 또 전투기군단. 지금 우리가 이제 F-35 들어오게 돼 있고, 그 스텔 전투기 아닙니까? 일본은 저거를 150여 대 가지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60대 갖고 있는 F-15, 이것도 일본이 200대 갖고 있어요. 자위대는 허울일 뿐 최신식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체 개발도 수십 년간 계속해왔습니다. 광개토 대왕함 주위를 맴돌며 갈등을 빚은 초계기 P-1은 엔진까지 모두 일본이 만듭니다.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대잠 초계기 새로 나온 P-1이 전파를 탔습니까? 전 세계가 일본의 대잠초기 P-1 홍보 효과를 그렇게까지 얻을 수는 없으리라 봐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의 갈등을 이용해 일본이 전 세계에 알린 건 이 초계기의 존재뿐이었을까? 여기는 일본 해군이다. 자위대가 아닌 군대를 의미합니다. 전쟁 범죄의 대가로 별칭 평화헌법에서 전쟁과 함께 육군, 해군, 공군을 포기한 일본.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착착 갖춰 나가는 걸 넘어 이미 스스로를 국군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재팬네이비라는 단어 자체가 이날 처음 나왔다? 그래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자신들한테는 있고 이미 상당 부분 일본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을 스스로 정상적인 군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을 향해 해군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자위대 뒤엔 전 세계에 이 발언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아베 정권이 있습니다. 연산 있으면 공개해라 라고 연산 공개 명령을 내린 게 아베 총리인 거예요. 방위정 장관은 처음은 그런 것은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위에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것을 생각으로, 그러니까 군사적 보통국가, 소위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걸어왔을 때 전쟁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기조들 같은 것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어떤 정치적 어젠다로 만들고 어떤 이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단순한 시비거리로만 생각했는데 일본이 왜 이렇게 자신들의 도발한 영상을 공개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보시는 것처럼 군사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인데요. 예를 들면은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일본은 정보전의 핵심인 위성을 이미 몇 대나 갖고 있고 더 띄우겠다고 발표한 바 있죠. 그렇게 되면 더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동북아 전반의 정보력이 확 비약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 한 줄 고치는 것밖에 없네요. 아베 총리가 올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압승해서 그 이후에 개헌으로 가겠다는 게 올 최대 정치적 목표입니다. 네, 특히 이번 초계기 사태의 시작과 끝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아베 총리가 얼마나 용의주도한가 좀 감탄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번 논란이 전체적으로 아베 총리의 손 위에 있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초계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전격 공개하라는 아베 총리의 지시 이후 거의 모든 일본 언론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초계기 논란과 관련한 세밀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こういうメンバーで探すものなんですか。要するに日本の領海に入ってく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いずれにせよだからこの後に照射されるってことですもんね。もう探し終わってるじゃん。その後の照射が来る。 분명 공해상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마치 일본 영해를 한국 해군이 침범했다는 듯한 언급. 그러면서도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위협한 것에 대해선 논점 이탈이라며 손쉽게 비난합니다. 照射をしなかったという客観的な証拠はありませんでした。さらに自衛隊が低空飛行をしたと論点をすり替えていました。 레이더를 맞았다는 쪽은 있는데 쐈다는 쪽은 없는 상황. 결국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맞았다는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되레 일본 측은 우리 쪽에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한 나라의 해군의 레이더 주파수를 공개하라.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요구하는 주파수 정보는 우리 해군의 핵심적인 비밀 중 하나. 전투기에 대한 함선의 마지막 방어 수단인 대공사격의 열쇠나 마찬가지로 우리 쪽 주파수를 알면 유사시에 손쉽게 레이더를 교란해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공개하라고 합니다. 일본은. 할 수 없는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줄 수 없는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해놓고 결국 안 주니까 이걸 문제 삼겠다라고 하는 일본입니다. 자, 전쟁 범죄의 책임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고 스스로를 지키는 자위대만 가질 수 있는 일본. 그 자위대라는 이름 아래 일본은 사실상 이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을 착착 쌓아놓은, 사실상 상대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또다시 어디선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착착 쌓아 놓았습니다. 앞서 진행자의 설명처럼 일본은 사실상 이제 아베 총리가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그 압승한 힘을 바탕으로 개헌 하나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자위대가 아니라 군대를 갖춘 또다시 전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동해상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광개토 대항함의 선의 위협 비행 한순간, 그 한순간이 사실상 단순히 우리가 그냥 듣고 넘어갈 한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눈 부릅떠야 할 시간입니다. 이어서 위코리아 실리콘밸리 지사의 마이크 홍 지사장이 보내온 실리콘밸리 소식입니다. 혈우병이나 근육수축, 뇌질환 등 난치병으로 일컫는 유전자 질환이 한인 과학자들에 의해 완치될 가능성이 높아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버클리대 생명공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바이오 벤처 회사인 진 에딧을 창업한 이근호 박효민 박사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근호 박사는 CEO를 맡고 있고 박효민 박사는
CTO로서 창업 4년째의 바이오 벤처 진 에디스의 운영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진 에디스는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외 기술을 사용하는 유전자 치료제를 효율적으로 몸 안에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쥐 생체 실험을 끝내고 토끼에 이어 인체 임상 실험을 진행할 계획인데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유전자 질환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21세기 바이오 분야 중 획기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는 크리스퍼 기술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유전자 가위의 출현으로 유전자로 인한 난치병의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죠. 유전자 가위란 타깃 유전자만을 정밀하게 조준해서 편집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이용해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을 탄생시켜 무리를 빚은 바도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는 버클리 대학 세포생물학과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다우드나 교수의 제자들인 이근우 박효민 박사가 유전자 가위를 신체에 접목해 질환 치료가 가능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다우드나 교수가 개발한 유전자 가위는 활용도가 높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 의학과 농축산업 분야 접목이 가능해져 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예상됩니다. 이근우 박사의 진 에디슨 폴리머 나노 입자를 매개로 크리스퍼 단백질을 타깃 부위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유전자 편집 효율을 높이고 부작용 인수를 해결하겠다는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근우 박사는 약물 전달학 중에서도 단백질 전달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기존에 사용하던 약들이 대부분이 화약약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항체나 호르몬 같은 단백질 약들이 개발되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이를 치료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과위를 직접 주입하는 치료제로 임상에 들어간 예는 없었습니다. 유전자 과위 체내 주입이 가능해지면 불치병으로 불리는 유전자 질환뿐만 아니라 암 치료도 가능해집니다. UC 샌프란시스코의 과학자들도 사람의 신체가 줄기세포를 거부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과학자들도 역시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도구를 사용한 것인데 이를 이용해 인체 면역계에서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식된 줄기세포는 인체에서 알 수 없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이질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면역계에서는 종종 세포가 검출될 때를 대비해 비싼 장비를 사용하며 또는 이식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면역 체계의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이 있지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부적합하다는 유전자 세포를 제거하면서 좋은 세포를 파괴하지 않도록 면역계의 필수적인 단백질인 CD47을 첨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생쥐에서 테스트한 결과 성공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 과정은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수종 세포를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이 있었지만 새로운 과정은 유전자 과위를 이용해 줄기세포 및 기타 이식과 관련된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 시술은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의료시술의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마이콩이었습니다. 한국 소식 이어드립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을 두고 광주 시민들의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계 시민단체들이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규탄과 해당 의원들의 국회 퇴출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 반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5.18 망언 파문 12일째 반발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분노한 광주 시민 수천 명이 금남로를 채운 데 이어
이번엔 553개 시민사회 단체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이들은 새 의원이 역사를 모독하고 왜곡했다며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모독한 수준을 넘어서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악행 아니냐. 또 자유한국당도 의원들을 즉각 제명하고 의원직 박탈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39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분들의 명예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할 수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에 대해서도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5.18 왜곡과 모독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규명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내일 저녁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는 의원 3명의 국회 퇴출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오는 23일에도 서울 청계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범국민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네, 국회의원들 지난해 11월 그리고 12월 2달에 걸쳐서 여야 의원 무려 126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연수, 예방, 탐방, 여러 가지 취재차,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전체 의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지난해 11월, 12월 2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외를 나갔는데요. 나간 곳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동남아, 유럽 등등을 나갔습니다. 24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나간 국회의원들 그 이유를 봤더니 사법개혁을 배우러 캄보디아에 간다라고 써놓고 나갔습니다. 글쎄요, 사법개혁을 배우러 캄보디아에서 뭘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는 연말에 의원들이 왜 이렇게 11월, 12월 2달 동안 집중적으로 해외 출장을 떠날까요? 알고 보니 이런 거였습니다. 12월 31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 예산이 날아가니까 어떻게든 세금 써먹어야 되겠다. 이게 꼼수였습니다. 10년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한 A씨는 연말이면 국회의원들의 방학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세부 일정은 현지에 가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한다고 의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출장의 성격도 좀 변할 수도 있다라는. 현지에서 급조되는 일정도 꽤 있다고 말합니다. 꼭 한두 분은 나는 여기 가봤으니까 딴 데 갈래 라고 이렇게 일정을 확 틀어버리는 의원님들이 다수 계시대요. 의원들의 의전 업무가 몰리는 대사관 직원들은 비상입니다. 정신없이 바쁘죠. 막 이쪽 저쪽 왔다 갔다 막 틈이 좀 없고 이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 대사관은 아예 관광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광 쪽이나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안 해드리려고 워낙에 그런 부분에 이제는 안 되니까. 연말 무더기 해외 출장의 배경엔 예산떨이라는 관행이 있습니다. 10월달 나오는 뭐냐면 밀려서 이제 돈 돌아가게 돼서 나가는 거죠. 결국 해외 출장을 못 가서 남는 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 예산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써버리려 한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0월 31일 날 미리 돈을 빼놓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홀딩하고 이제 계획은 연기된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한 1월 한 중순이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는데. 국회는 올해 국회의원 외교활동 명목으로 63억 4,300만 원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대진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나와서 한동안 여파가 컸고 또 내가 자는 침대는 괜찮을지 불안감도 컸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 침대 브랜드인 슬리 침대 제품에서도 라돈이 나왔다고 해서 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보도해드린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일부 모델들에 대해서 회사 측이 리콜을 시작했고 원자력 원전위원회는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이 회사 다른 모델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침대 브랜드인 실리 침대 매장입니다. 침대에 대해 설명을 부탁하자 라돈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실리가 미국에서는 국내 연구에 문제가 있거든요. 자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설정을 관리해가지고. 그런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실리 침대의 마제스티 디럭스 매트리스를 검사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매트리스를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한 해에 4mSv, 기준치의 4배에 이르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원안위는 이 매트리스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라돈을 내뿜는 모나자이트가 매트리스에 들어간 걸로 추정된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입니다. 원안위는 같은 모델 제품 60여 개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팔리는 다른 모델도 조사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으면 수거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실리코리아는 해당 제품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국내 제조사가 위탁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이후에는 자체 공장을 설립해 제품이 안전한지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 시간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 이야기입니다. 네, 왜라는 근본적인 질문만을 잘해도 미래의 인재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학교 교육하고 연결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해들 하셔서요. 오늘은 학교 공부와 대학 입학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전공을 찾는 것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다양한 표준시험이나 또 학교 성적에도 도움이 되고 대학 입학에 물론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 과목들을 좀 공부를 하다가도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런 문제들을 시험에 낼 거야 라고 상상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요. 또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고 상상해 보는 것도 공부의 능률과 내용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미국 대학교 입학시험인 SAT 시험을 좀 잘 보고 싶다면 영어 신문이나 책을 좀 읽으면서 자신이 SAT 문제 출제 유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문제를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공부를 하면서 자신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궁금해하는 것이 상당한 학습 효과를 높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늘 주변에서 매일 보는 사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또 왜 그럴까라는 단어를 좀 붙여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 하늘은 파랗지? 또 왜 유리는 투명할까? 라는 질문이 좀 엉뚱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저희가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또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내용이라서 창의력이나 호기심 유발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모든 궁금해하는 것이 또 대학 입학에 도움이 좀 되는데요. 고등학교 12학년이 되면 대학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때 대학을 지원하고 난 후에는 인터뷰를 받게 되는데요. 주로 인터뷰어들이 하는 질문은 왜 우리 대학에 지원했는가? 우리 대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지원한 대학에 대해서 리서치를 좀 많이 하고 또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부에 있는 교수나 또는 스태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질문한 점들이 있었다면은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네, 이것저것 다양한 정보와 소스를 좀 얻은 학생들이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확실히 다를 것이고 이는 대학 입학 합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녀가 평상시에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자극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정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부모님들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자녀에게 질문하고 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위코리아 카톡으로 늘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는 시작이 결국 자녀들을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는 어떤 작은 실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한 주도 자녀의 창의력을 좀 콕콕 많이 자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이었습니다.